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 7년차,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오늘 이혼을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3년 연애했고 둘 다 혼기가 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에게 지원해주긴 힘들다 말하셨고 남편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3천가량, 친정에서 3천, 총 6천 있어 작년까지 6천에 40만원짜리 월세에 살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 다녀왔고요. 산후조리원 구경도 못했어요. 친정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명절에는 시댁에서 살다시피 해야 했고 모든 일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올해 초 대출 좀 끼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편의 평생 소원인 차도 국산 중형차 하나 샀습니다. 저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아이와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열심히 일해서 월세에 벗어난 기쁨도 잠시. 시댁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으셨고 시댁살이 하기 싫어서 난리치는 독한 며느리로밖에 안 보셨습니다. 결혼 때도 안 보태주셨던 이유 중 하나로 지들이 별 수 있어? 들어오겠지. 독해 빠져가지고는. 라고 하셨던 분들이시니까요. 진짜 아이와 놀이공원 한번 못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시댁 이야기를 쓰려면 하루도 모자랄 정도네요. 그러던 시어머니가 5월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집을 못 찾으시고 핸드폰 잃어버리시고 갑자기 다른 소리 하시며 느닷없이 주무십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울거나 공격적인 모션도 하고요. 상황이 그러니 저는 혼자 요양원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신우,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우가 저희 보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할 수는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근처에 살아요. 올 초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이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차로 40분 거리라 그리 멀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아이 때문에도 저희는 친정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힘드신 거 당연히 알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애가 된 자기 와이프를 챙기기에는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일을 해요. 대출금 아직 갚아야 하니까요. 남편도 일을 관둘리 만무하고 저에게 일을 관두고 희생을 바라기에는 저희 생활이 너무 빠듯해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남편도 제가 일을 관두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알겠죠. 그마저도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반찬, 청소, 빨래 이런 것만 하고 와도 몸살로 새벽까지 끙끙 앓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 일요일 저녁 늦게나 돼야 집에 보내주시려 하니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고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쉽고 행복해요. 신우는 평일에 한 번씩 들른다지만 도통 들려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워놓은 반찬 외에 다른 반찬은 없고 제가 빨래를 돌리려고 보면 더도 말고 딱 일주일치 빨래가 있어요.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제가 주말에 오니 주말에는 안 옵니다. 그럼 주말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주말나들이 주말 외식, 저희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겠지. 이게 도리겠지 하며 버텼어요. 누구는 금요일 퇴근만 기다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8월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획에 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올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도 둘째 임신했다고 면목 없지만 둘째도 잘 부탁드린다고 꼭 효도하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비췄고 엄마 아빠는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게 안쓰럽다며 따로 500만 원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임신 사실을 알고는 신우와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임신했고 계속 주말에 가서 노동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나을 생각이야? 돈 보내줄 테니까 치워. 시기가 이런데 임신이 무슨 소리냐? 근데 임신한 건 한 거지 왜 주말에 못 오냐?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차라리 일을 관두고 여기서 같이 생활해라. 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편과 함께 듣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배변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걸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였나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연금도 나오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게 그렇게 천륜을 어기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인가요?
남편과도 수차례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 없겠냐? 나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니까 나보다는 차라리 너가 낫지. 아들인 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엄마는 여자니까 라는 말이 나오나요? 자기 누나도 안 하려는 걸 저는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종년처럼 했나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유산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한 거겠죠.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가자. 내일 안 갈 거냐? 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아, 가자니까. 가자고. 안 가? 가자니까.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남편. 너네 누나랑 둘이 해. 누나는 방순이 봐야 돼. 나도 우리 방석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럼 내가 방순이랑 방석이 볼 테니까 누나랑 너가 해. 너는 며느리고 여자잖아. 니네 누나는 남자냐?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하혈했고 병원에 가서 소파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링거 맞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그럼 내일 갈 수 있는 거지? 뭐? 가자. 내일 할 것도 없잖아. 가자. 아, 가자니까. 가자고. 안 가? 가자니까.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리고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야, 이 개벽다 같은 놈아. 지금 유산하고 수술한 자기 와이프한테 가자 했어. 가자미 같은 놈이. 제정신이야? 내가 걱정도 안 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짐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에 있어요. 회사엔 이미 알렸고 이번 주 내내 병가 쓰기로 했고 화요일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혼 서류도 접수하려고요. 7년의 희생, 도리. 아내, 며느리, 올케 엄마 다 하려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저에게 찾아온 아이가 그걸 다 잊게 해주었는데 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나는 엄마 아빠의 딸,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로만 살고 싶어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앞뒤 두서 없이 속에서 천불은 나고 말할 사람은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쓴 글이 얼굴 한번 못 본 분들께 위로받아서 정말 마음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화요일까지는 별거 못했어요. 몸살 기운이 있어서 친정집에 있고 저녁에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혼하는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에 용달 부르고 아빠 차 끌고 냉장고, TV, 소파, 컴퓨터, 식탁, 그리고 제 옷까지 싣고 왔어요. 중고 가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집도 내놓고요. 이혼 서류도 제 건 다 쓰고 애 아빠 거 쓰라고 신발장 위에 올리고 나왔어요. 도장 찍고 다시 올려놔. 접수는 내가 할게. 라고 써놨는데 오늘 다시 가보니 찢어놨길래 다시 서류 써서 올려놨어요. 변호사 선임했다. 소송할래 협의할래? 시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왔고 신우한테는 카톡 왔어요. 엄청 길게 통화를 하긴 했는데 시아버지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아직 여자의 흠이다. 그래도 할 거냐? 그러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아이. 이혼하려거든 놓고 가라. 그럼 지금 아이 짐 싸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니, 내가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여튼 방구랑 다시 이야기해봐라. 시어머니 수발이 그렇게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요양원 비용은 너네가 부담하는 걸로 해라. 랍니다. 참고로 어머님 앞으로 연금도 나옵니다. 이혼할게요. 방석이 아빠는 일하니까 아이는 아버님 댁으로 데리고 가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허참. 랍니다. 신우는 카톡으로 저를 무지무지 걱정하는 사람처럼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 카톡 처음 받아봤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라길래 저 마음 굳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난생 처음 변호사 사무실도 가봤네요. 혹시 아이 뺏길까봐 완전 떨면서 갔어요. 집 살 때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느라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친정부모님께 받았던 금액도 확인이 되니 재산 분할이라고 해도 크게 뭘 뺏기거나 할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도 아직 어리고 집안 분위기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저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90% 넘게요. 남편한테는 그래도 차 한 대를 그냥 둘까 싶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아이 만나러 오고 태우고 놀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부질없겠죠? 그리고 제 인생 중 역대급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네요.
40kg대의 몸무게라니. 애아빠는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재서 친정으로 오랬더니 그건 좀 그렇다네요. 나는 매주 좀 그랬는데 말이죠. 제 얼굴도 모르고 제 사정을 제가 믿고 살았던 남편보다 더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혼녀로 사는 거,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이한테 어떤 아픔이고 상처일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기에 오늘은 아이한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해보려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딱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딱 20에 대학 들어가 23살 대학 졸업과 동시에 2년 사귄 남자랑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어요. 끔찍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심함 덕분에 이혼할 때쯤 키가 165인데 체중이 44kg까지 내려갔었고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을 도와준 것이 지금의 새언니입니다. 당시엔 오빠의 여자친구였고 법조계 쪽으로 아는 분이 많아 언니의 인맥으로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그야말로 시집에서 보기에는 날강도나 다름없이 악착같이 다 받아주실 정도로 물심양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전 그 4년간의 결혼 생활에 의한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탈모를 겪었고 이혼 후에도 자다가도 뱃속에서 애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에 기겁하며 깨어나길 반복할 정도로 유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때 절 가장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것도 지금 새언니였어요. 오빠 여친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두고 못 본다며 제 손잡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녀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직 사업을 접기 전이셨고 이혼 후 제가 너무 혼자 있고 싶어 엄마랑 같이 살지를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이혼 후에도 몇 번 상담받을 일이 있었는데 제 상태 보고 언니한테 꼭 정신과 치료 받게 하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 겨울 드디어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3년 열애 끝에 하는 결혼이었고 두 사람 모두 각자 집안의 독신주의를 표방하다가 결혼을 선택한지라 양가 모두 흔쾌히 결혼을 추진했고 큰 마찰 없이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엄마가 갑자기 학가를 원하셨어요. 저도 반대했었고 오빠가 대놓고 자기 평생 독신으로 살아도 되겠냐고 왜 이러냐고 한참 둘이 싸웠지만 어찌저찌 첫 아이 생길 때까지만 학가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원래 새언니 명의의 건물이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려다가 합가하게 되면서 엄마가 엄마 명의로 50평대 아파트 새로 구매하셨어요. 예단 예물은 합가인이 생략했고 혼수랑 결혼식, 신혼여행은 오빠랑 언니가 반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딱히 양가가 서로 어느 한쪽에 많이 밀리거나 하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 도리어 허례허식 다 버리는데 합의가 쉬웠고 학가만으로도 언니 쪽에서 많은 양보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새언니인지라 감히 신혼노릇 따위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엄마도 친딸이 아니라 귀한 며느리로 모시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실 정도였어요. 신행 이후 바로 학가한 후에 오빠가 한창 해외 출장으로 바쁘던 시기에는 새언니 주도로 엄마랑 저, 새언니 셋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했네요. 합가했지만 새언니 싹싹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엄마랑 잘 지내는 것 같았고 항상 먼저 연락해 저 챙겨주는 거 감사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저 혼자 사는 지방까지 내려와 밥 같이 먹고 밤새 대화하고 자고 갔습니다. 새언니가 저보다 한참 언니다 보니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새언니 조언대로 저는 학원 차리면서 이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고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에 우울증에서 꽤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언니가 있다 해도 그리 신경 써주기 힘들 텐데 새언니는 친동생보다 더 어린 저라며 항상 제 걱정에 먼저 연락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빠 부부 결혼하고 딱 1년 지나고 언젠가부터 새언니가 딱히 연락도 없고 엄마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 없이 명절에 얼굴 보고 생신 때 얼굴 보고 하는 정도였네요. 별 신경 안 썼습니다. 바쁘면 연락하기 힘든 건 사실이고 제가 딱히 먼저 안부 연락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새언니가 한가할 때 연락하시겠지 아니면 명절에 보면 되지 그리 생각하고 말았어요. 이번 구정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해도 1시간 거리는 엄마 집에 들르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이혼 후 자주 열나고 아프고 한데 이럴 때 되려 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짜증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앓고 정 안 되면 응급실 가요. 그래서 구정엔 전화 한 통으로 엄마랑 인사만 하고 오빠한테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새언니한테 얼굴 뵈러 못 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 오빠네 가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한동안만 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간만에 엄마 밥 먹겠다 싶어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라 했어요. 그런데 여행 가방 2개에 엄마가 짐을 꽉꽉 채워 오신 게 반찬 같은 게 아니라 당신 옷가지와 짐이네요. 오래 있을 예정인가 싶었고 결혼한 지 2년 지난 오빠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엄마가 눈치껏 자리 피하신 건가 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우시네요. 얼마나 서러우셨던 건지 밥상 위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작년 여름쯤 새언니가 엄청 아파서 일을 쉬게 됐어요. 언니네 아버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라 복직에 걸림돌도 없어 기왕 쉬기로 한 거 나이도 있고 하니 아이 낳고 좀 키워놓고 복직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엄마랑 언니랑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진 저도 작년 추석에 얘기를 들었으니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추석 이후로 회사 간 오빠가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괜찮으시냐고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우리 아들 효자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전화도 자주 오고 같이 식사하거나 집에 같이 있을 때 오빠가 자꾸 엄마의 작은 실수들에 심각한 얼굴을 하더래요. 잔소리만 좀 해도 엄마 대체 왜 그래? 지금 정확하게 상황 인지하신 거 맞아? 라며 정색하고 대꾸하고 손목 힘이 빠져 그릇 놓쳐 식탁에 쏟거나 하면 엄마 정말 괜찮아? 지금 뭐 하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엔 진지하게 치매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혹시 모르는 일이라고 오빠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먹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오빠가 그래도 꼭 한번 받아보자고 했다네요. 치매는 초기에 알면 예방도 할 수 있다며 어쨌든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일단락은 되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 65 되셨는데 어디를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실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으셨고요. 저도 좀 벙쪄서 오빠가 미친 건가 싶은 심정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사단이 났대요. 저저번 주 일요일에 오빠가 약속 있어 아침에 나가고 새언니랑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엄마가 일상적인 얘기 좀 하다가 빨래 관련해서 몇 마디 하셨대요. 니네 빨래는 이제 네가 집에 있는데 네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니 새언니가 어머님이 저희 방 뒤져서 가져가지만 않으시면 제가 할 건데요. 라고 대답했대요. 엄마 입장에선 하도 빨래를 방에 박아두고 냄새날 때까지 두니 답답해서 꺼내다 하신 건데 새언니가 그렇게 대답하니 순간 속으로 욕이 탁 나오려고 했대요. 그래도 꾹 참고 앞으로는 빨래방에 두지 말고 바로바로 꺼내다 해. 어쨌든 내 집에 사는데 난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숟가락 딱 내려놓더니 엄마 노려보면서 그럼 분가하게 해달라고 이대로라면 절대 애 안 생긴다고 했대요. 어머님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모르시겠냐고 치매시라고 말했대요.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 순간 엄마가 정말 화가 나서 숟가락 집어 던지셨대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라고 화내시면서 말했는데 새언니가 코웃음 쳤고 엄마 정말 화나서 밥그릇이랑 국그릇 확 밀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오빠가 들어왔다네요. 그리고 식탁에 음식 다 흐트러지고 엄마 화난 얼굴 보더니 바로 엄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병원 가자고 소리쳤답니다. 엄마가 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시는데 오빠가 엄마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때 새언니가 오빠 말리면서 한 말을 엄마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오빠 어머님 상태 알면서 소리치고 하지 말라고 원래 자기가 뭐 하시는지 모른다고 순간순간 이럴 때마다 화내고 그럼 상태 더 안 좋아진다고. 네, 새언니가 그동안 오빠한테 계속 바람을 넣은 거래요. 아마도 엄마를 계속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면서 오빠를 설득한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오빠는 병원 가자고 아침마다 말하고 엄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신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이틀 내리 고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은혜를 갚아야 할 새언니지만 멀쩡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닐지 내가 알던 새언니와 엄마에게 듣는 새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의 생각 끝에 토요일에 학원 마치고 새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오랜만에 통화에 새언니 목소리가 나쁘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어머님 잘 계시는 거 묻는 거 보고 내가 알던 새언니가 맞는 것 같아 바로 약속을 잡고 어제 서울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새언니 말랐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음에도 저보다 어려 보이던 새언니 같지가 않았어요.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당장 우리 엄마 일이 더 신경 쓰인지라 몸 안 좋냐는 인사는 건성으로 때우고 언니한테 본론부터 꺼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아가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들은 새언니의 행동들, 며느리의 도리 따지기 전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냐. 제가 생각해도 매섭게 다그쳤는데 새언니 얼굴 참 평온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코웃음을 픽픽 웃더군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새언니가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엄마가 나에게 한 말들보다 새언니가 하는 말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있을 법한 것은 제가 당해봐서입니다. 아직 자고 있는 부부방에 들어가 빨래를 챙겨 나오며 혀를 차는 우리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잔뜩 해놓고 새언니랑 밥 먹을 때는 찌개 하나에 김치에 나물 쪼가리만 꺼내는 우리 엄마. 오빠 집에 오면 손수 옷바다 걸어주고 씻고 나오면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서 새언니한테는 밥 차리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 아파서 휴직한 새언니한테 몸간수 못한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막말하는 우리 엄마. 언니 휴직한 이유가 유산 때문이었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유산하고 한 달 넘게 하혈하면서 언니 아버님께서 일단 무조건 쉬라고 하셨대요. 제가 당해본 일이었어요. 내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방법은 아니어도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들. 학과는 아니었지만 차로 20분 거리의 시댁에 주말마다 방문해야 하고 가면 설거지에 청소에 빨래에 임신한 몸으로 매주 불려가 무릎 꿇고 앉아 일장연설도 들어봤죠. 그러다 2번이나 유산할 때쯤 남편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걸 알았고요. 밥 먹는 거 숟가락질 1번, 똑같이 돈 버는데도 내 아들 등골 뽑아먹는다는 막말과 욕설들. 그걸 새언니도 당했답니다. 믿기 싫었고 설마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 싶었는데 새언니가 순순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한 행동들 다 맞다고. 빨래 챙겨 나가실 땐 눈 떠서 보고는 일부러 눈 마주친 다음에 오빠 품속에 파고들었고 김치에 나물 쪼가리 밥상으로 내주시면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초밥이나 족발 시켜서 혼자 먹었대요. 드시라는 말 없이. 어머님 배부르시죠? 하고 혼자 먹고 오빠한테 엄마가 애인처럼 대하면 그 길로 친정에 전화해서 오빠한테 당장 언니 데리고 오라 하라고 시키고 엄마가 몸간수 어쩌고 하면 원래 애도 날짜리 보고 생기는 거라고 애미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애가 그 뱃속에서 편하게 있겠냐고 눈 시퍼렇게 뜨고 대들었다네요. 가만히 당해줄 생각 없었고 어머니 행동 정상인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새언니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이 뭐 했는지 모르고 내가 한지 들었을 때랑 어머님이 한 행동에 대응한 내가 한지 들었을 때랑 참 다르죠? 근데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 치매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로 어머님이 제정신인데 이런 행동하신 거면 저 인간적으로 어머님 사람 취급 못하겠는데요. 아가씨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들인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치매가 온 거죠. 제정신으로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요. 제정신으로 그러신 거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 거면 저도 가만히 못 있죠. 제가 기억하는 대로만 써서 느낌이 좀 다른데 말투 엄청 차가웠고 이악 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 치매 아니에요. 그치만 치매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한참 더 얘기했고 집에 같이 가서 새언니가 겪은 일들, 진단서, 통화녹음, 동영상 찍은 거 다 봤습니다. 새언니는 저처럼 순순히 당하기만 하다가 뒤늦게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부터 전부 기록해 두었더군요. 그러니 오빠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엄마가 지독하게 나쁜 시어머니라는 걸 인정하느니 그냥 치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왔습니다. 엄마 붙잡고 저 미친 듯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우니 우리 엄마가 그년이 너한테까지 뭐라 하더냐? 라고 말이 안 먹히는 불려시라고 합니다. 오빠 빨리 이혼시켜야 한다고 저 끌어안고 울려고 하시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엄만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만데 시어머니랑 겹쳐 보였어요. 소름 끼치게 징그럽고 역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이랬냐? 진짜냐?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엄마가 말하고 행동한 거 녹음이며 동영상이며 다 있다. 엄마만 모르고 오빠랑 언니는 그거 다 보고 다 안다.
나도 봤다. 그러니 우리 엄마, 가엾은 우리 엄마, 순간적으로 넋을 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이혼 소송 걸고 결과적으로 승소했을 때의 시어머니의 얼굴이랑 똑같네요. 새언니 말이 맞네요. 아니 증거는 다 있었고 그저 심정적으로 차라리 우리 엄마가 치매인 쪽이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무슨 일 당했는지 알면서 내가 얼마나 미쳐갔는지 알면서 내가 당한 그대로를 다른 집 딸에게 귀하디 귀한 며느님이라고 해놓고 자기 딸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엄마 붙잡고 흔들고 울고 불고 비명 지르고 기어이 토하고 쓰러졌다가 깼습니다. 방구석에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군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딴소리 하실 생각 마시라고. 엄마 딸 무슨 일 당하고 이혼했는지 모르냐고. 유산한 언니한테 몸간수 운운했냐고. 밥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고 오빠 없을 때 막말하고. 그거 누가 당하고 산 건지 기억이나 하냐고. 그 지옥에서 나 꺼내준 게 누군지는 기억하냐고. 나한테만 은인이냐고. 엄마 딸 살려준 사람 아니었냐고. 엄마가 진심으로 했던 안 했던 그냥 엄마 치매 맞다고. 치매라고. 나라도 할 수 있으면 엄마 요양원에 넣을 것 같다고. 제발 그래야 된다고 미친듯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그러시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 갈수록 악이 받친다고. 내 딸은 이혼해서 혼자 저렇게 외롭게 사는데 걔가 내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사랑받고 사는 걸 보니 복장이 무너졌대요. 어느 순간부터 새언니가 너무 믿고 정작 절 이혼시킨 게 새언니 같아졌다고. 새언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 딸이 인생 망친 것 같고 내 아들 뺏어간 것 같았다고. 새언니 아니었으면 혹시 아냐고. 너 그냥 좀만 더 참고 아이 낳고 살았으면 지금쯤은 다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졌다고. 내 자식들 미래를 새언니가 다 망친 것 같았다고. 기가 차서 웃었어요. 우리 엄마고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 할 우리 엄마인데 진심으로 엄마가 치매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생판 남이라도 고마워서 평생을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할 사람에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자기 손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고 대성통곡을 하는 새언니랑 단둘이 있을 때 애 흘린 게 뭔 자랑이라고 그리 요란스럽게 우냐고 했던 엄마 목소리. 제가 들어버렸네요. 막말은 예사고 기분 나쁘면 차마 여기에 쓸 수 없는 욕까지. 그걸 녹음하면서 새언니 기분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새언니 눈에 우리 엄마가 치매 아니면 대체 어떤 괴물로 보였을까요? 자기 자식이 당한 걸 남한테 고스란히 푸는 짐승보다 못한 여자. 새언니가 제게 한 표현이네요. 새언니 말뜻을 알았어요. 치매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이미 지독하게 당했던 시집살이였기에 엄마가 치매 환자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저는 대체 엄마의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새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 붙잡고 울고 혼자서도 울고. 정말 엄마가 나 때문에 새언니가 미웠다는 말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떠나야만 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보듯이 소름이 끼치고 역겹고 징그러운데 그런데도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엄마한테 같이 살자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빠 부부 놓아주고 나랑 살자고. 그런데 저도 못 살겠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새언니가 그따위로 나온다면 다 필요 없고 나랑 살자 하고 싶었는데 제 눈에 우리 엄마는 예전 시어머니의 분신처럼 느껴져요. 나 때문에 병들어버린 가슴 아픈 내 엄마였다. 날 그리도 못 잡아먹어 날리던 내 자식 둘을 잡아먹은 그 여자처럼 보였다.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치매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검사받아 그 결과가 치매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제정신이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미쳐서 치매라서 생긴 일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엄마를 징그럽게 느끼는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어찌해야 할까요? 난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엄마가 치매이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오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겨우 가라앉혔던 전 시집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사라져버리고 엄마도 같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어린 나이에 멍청하게 시집간 내 탓 같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시집 잘못 같고 그렇게 잘못을 따지다 보니 엄마 혼자 두고 일찍 돌아가신 아빠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걸까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제 하소연을 들어준 건 새언니와 엄마였는데 지금 이 일을 대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현명한 대처 방법 따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미칠 것 같아서 주절거려 봅니다. 엄마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이제 50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조금 긴 글이 될 수도 있어요. 글재주가 있는 편이 아니라 글이 잘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데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왔으며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유치원 때부터 제 옆에서 저를 챙겨주던 3살 연상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도 고아원에서 자라 저와 같이 다니며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으며 형부는 언니의 아픔과 저를 언니의 친동생처럼 대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언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부가 친한 동생이라며 소개시켜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살 차이입니다. 결혼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짧게 연애했지만 성품이며 인성이며 저에게 너무 과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청혼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시더군요. 아버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으셨어도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땐 항상 저에게 부모도 없는 년이 남자한테 여우짓 하는 것만 배워서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집 가족으로 잘하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저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차해서 결혼은 진행했지만 시댁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주말만 올라오며 이 때문에 남편이 먼저 시댁 가까이가 아닌 언니와 가까운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말을 하여 언니 집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막달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조리원은 2주 동안 있다가 나오지만 그 후에는 저 혼자 아이를 보며 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선뜻 나서 주었습니다. 본인이 내 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부도 허락했다니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싫어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조리원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언니가 집과 저희 집을 왕복하며 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 앞이라고 문 열라는 전화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언니를 보시더니 도움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언니라고 제 조리 때문에 잠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머님 말씀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모 없는 년들끼리 잘하고 산다. 하긴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언니가 어떻게 갔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조차 안 나더군요. 제가 고아라서? 단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제가 욕먹는 건 상관없지만 언니까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만 보고 버티고 버티며 나도 예쁨 받고 싶단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만 이젠 정말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두서없이 주절거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어. 차마 말할 사람이 없어 여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잘 안 남기는데 마음이 아파서 글 남겨요. 님 잘못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인성이 바닥이라서 그래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분께 당장 모두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만나지 마세요. 님은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님 잘못 아니에요. 잘못 있다면 운 없게 시어머니 잘못 만난 거 뿐이네요. 아마 쓴이분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그렇게 잘해주는 언니라면 이해하고 오히려 쓴이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언니는 쓴이분 난감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른 척하고 계신 듯한데 일단 남편한테 말하시고
언니한테도 먼저 언니까지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하다 말하시면 아마 언니분이 쓰니님 감싸주실 거예요. 차라리 언니분께 터놓고 마음이라도 풀어요. 절대 님 잘못 아니고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크신 쓰니님이랑 언니가 대단하네요. 사람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 말 무시하세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이랑 더 잘 사시면 돼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니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위로, 격려, 쓴소리 하나하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달아드리지 못했지만 적어주신 글들이 저에겐 정말 큰 조언이자 위로였습니다. 고아가 죄는 아니죠.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니깐요. 댓글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 그 말씀들이 제 가슴을 너무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처럼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후기는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네요. 또 한 번 긴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오는 남편은 일이 바빠 월요일에 왔네요. 남편이 오기 전 언니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이랬었냐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제부도 이 사실을 아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나며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서로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부에게 꼭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내가 아는 제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거라고. 남편이 올라온 날 애기 재워놓고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3년 동안 어머님이 내가 고아라고, 당신 아내로도 우리 딸 엄마로도 당신 집 며느리로도 인정 안 하신다고. 일요일에 말도 없이 오셔서 언니와 나 이런 소리 들었다고. 남편은 충격받았는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곤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들어오고 말을 꺼내더군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내가 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그때 한 말 사과하시라고 말하라고.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남편은 너무나 확고하게 자기를 믿으라고, 괜찮다고 전화하라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왜라는 짜증나는 목소리, 마음 굳게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오셔서 한 말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다고.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이유가 없긴 왜 없냐. 봐, 부모 없이 자라니까 예의란 걸 못 배워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잖아. 저희 남편 그 소리 듣고 전화기를 뺐더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지금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언니한테 전화해서 딸을 잠깐 봐줄 수 있겠냐며 물어보라고. 그러곤 저보고는 힘들겠지만 잠깐 자기랑 같이 갈 수 있겠냐고, 힘들면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걱정돼서 괜찮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오고 애를 맡겨놓고 남편과 시댁을 가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싶은데 차마 대답도 못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눈치 보며 계시더군요. 남편은 아버님께 알고 있었냐고, 엄마가 얘한테 고아라고 말하는 거 알고 있었냐며 물어봤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얘기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정말 냉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이 사람 내가 좋다고 쫓아다녀 결혼한 거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내 아내를 존중해주지 않는 건 나도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 앞으로 여긴 안 올 거야. 나 역시 마찬가지야. 명절 외에는 오지 않을 거며, 또 이 사람한테 고아라서 이딴 헛소리하면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이랑 딸이랑 셋이서만 살 거야.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말하던 남편은 어머님이 뭐라 하시기 전에 절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고마웠네요. 언니 말고 내 옆에 또 한 명이 지켜주고 있다는 게, 남편이 정말 나란 여자 사랑한다는 게. 차 안에서 남편 붙잡고 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조용히 다독여주며 미안하다고만 하던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차에서 새 핸드폰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까 처형내 가서 사실인지 물어보고 대리점 다녀왔다고, 쓰던 거 해지하고 이걸 쓰라고, 앞으로는 전화도 못 하실 거라고, 평일 동안 내가 집에 없으니 혼자 둘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 만약 찾아오면 나한테만 얘기해주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처형한테 염치 없지만 부탁드렸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결론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말처럼 저는 왜 남편한테 말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 사이 틀어질까봐 참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이였습니다. 이제 독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합니다. 제 딸 아이가 크면 저 때문에 애가 이렇다는 소리 안 듣도록 독하게 마음먹고 어머니가 오셔도 이제 안구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안 오시겠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모질게 대한다는 건 처음이지만 독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뵈어 감사하다고 손잡으며 인사드리고 싶지만 글로나마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자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저 같은 일을 겪거나 주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혹이라고 쓴 글도 길어졌네요. 글재주가 없어 제 얘기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와, 진짜 저런 남자가 있나? 진짜 신기하다. 환상 속 남편이네 완전. 와, 님 처음 글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첫 댓글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도 우연히 제가 마음 다독이시는데 도움이 됐다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이다 고기도 너무 반갑고요. 너무 좋은 남편분 만나셨네요.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더욱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묻기도 수치스러워 그냥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며칠 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 부부가 된 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근무하고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습니다. 남편은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우리 집은 돈 관리도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의 외도는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걸 다운받아서 봐도 회사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 가고 아가씨를 불렀다고 해도 기분 나빠서 툴툴거리긴 했어도 그 사람의 말대로 그냥 남편은 앉아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 6분에 제 핸드폰으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나이스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2시 9분에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고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받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 새벽에 2시 9분부터 2시 40분까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전원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엄청 먹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었다. 수십 통 전화 온 거 보고 놀래서 전화했다고. 현금 서비스는 왜 받았냐고 하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마시다 술에 너무 취했고 결제하고 오라고 아래 직원한테 카드를 줬더니 걔가 받았나 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금 서비스를 받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네 하더니 자기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카드도 못 돌려받았다고. 이 부분도 수상했습니다. 여자애는 술집에 갔냐고 다그치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불렀냐고 하니까 처음에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남자 5명이서 가서 여자 3명 불렀다고 합니다. 현금 서비스 누가 받았냐?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지내는 숙소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방 2개짜리 숙소를 내줘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그 방에는 전화가 있을지언정 남편 방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순간 그곳이 모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선뜻 그러자고 하더군요. 화상통화를 하니
남편은 원목색의 헤드가 놓인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하얀색 모텔용 베개가 2개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에 하얗고 얇은 모텔용 이불을 덮고 윗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엔 까만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상통화로 그런 것까지 보이는 줄 몰랐겠죠. 원래 우리는 화상통화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자기 얼굴만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제가 본 건 분명히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따졌습니다. 모텔에서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나중에는 소리도 지르더군요. 지금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남편 숙소가 몇 호냐고 물었습니다. 가르쳐 주더군요. 그렇게 끊었습니다.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3시 반에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 곳은 숙소였습니다. 전화 안 받는 사이 그동안에 숙소로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해보니 그는 벌써 출근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며 숙소엔 못 들어가게 하더군요. 지금 들어가면 옆방 사람은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끝까지 모텔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현금 서비스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아래 직원이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술집에서 카드로 계산하지 어떤 사람이 수수료까지 부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 계산하냐고. 분명히 그것은 팁이었다고. 여자하고 2차 나가는 돈이라서 현금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카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카드 없으면 뭐로 쓰냐고 하더니 카드를 주더군요. 어제는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카드가 그 사람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차라리 술에 취해 모텔에 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인정하더군요. 모텔이라고. 그치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그 카드로 현금 인출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취했으니까 숙소도 모르고 하니까 모텔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주말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내려오면 내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정말 잘못했다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필요하면 용돈 받아서 쓰겠다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그 이후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답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문자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맹세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그러면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그저께는 집 전화로 전화와서 아이들도 입구에서 받았더니 술에 취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아직도 화났어? 하더군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 6분과 9분에 현금 서비스를 30만원, 2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시 9분부터 2시 40분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꺼져 있기도 했고요. 남편이 2시 40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에 위도 뻗고 배까지 이불 덮고 누워있더군요. 남편은 술값 계산했다고 하지만 누가 카드로 계산하지 않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술값을 계산하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인간이 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 술값을 내나요? 술에 취해서 모텔로 갔다는데 모텔 들어갈 정신 있는 사람을 숙소까지 택시 태워보내지 힘들게 모텔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모텔에서는 왜 30분 동안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모텔에 왜 옷까지 홀딱 벗고 누워있을까요? 모텔인데 왜 화상통화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처음이 아닐 겁니다. 만약 다른 여자랑 처음이었다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전화 못하죠. 동영상 보다가 궁금했을까요? 다른 여자랑 하는 걸 상상했겠죠. 그러다가 모텔까지 간 걸까요? 제가 남편을 오해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나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댓글입니다. 50만원을 찾았다면 남편이 일행 것까지 계산해서 둘이서 2차 나갔군요. 중간에 모텔 전화가 온 건 다른 방에 있는 일행분이 끝났냐고 물으려고 한 것 같고요. 100% 확신합니다. 뭐 님도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나 하면서 믿고 싶은 맘 이해하겠는데 남편분 이제까지 주말 부부라 아주 자유롭게 사셨구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들킬 거라 상상도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먼저 경제권 다 뺏으시고 카드 뺏고 딱 용돈 주는 체크카드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반항하면 지금 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병 검사할 거라고. 난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으니 성병과 관련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네가 간 거라고. 그리고 시댁을 남편이 바람 피웠냐면서 확 엎어버리세요. 이혼한다고 하면서.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한다? 애들 때문에 참지 말아야 하거든요. 나중에 애들이 보고 배워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서 데리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결판을 내셔야 해요. 처음이 무섭지 두 번째는 우습거든요. 간 거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네요. 남편 보고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세요. 아이들 놔두고 님은 남편 오기 전에 나가세요. 그리고 갈 때쯤에 집에 들어오세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핸드폰은 두고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결제하면 문자 가는 거 남편이 보게 하세요. 똑같이 해줘요. 애들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사시겠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니 모든 것을 다 주고 살지 마세요. 이혼하면 남입니다. 남편 돈으로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은 님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세요. 일단 거짓말 시작하는 남자 뭘 믿고 살죠? 여자애는 술집에 갔다면 카드보다는 현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결제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돈이 술값 계산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2차 명목이라면 문제가 크겠죠. 차근차근 남편분과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듯 하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모든 상황이 모텔 간 것으로 맞아떨어지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 말을 믿고 싶으신 거네요. 하지만 남편분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처음도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상황에서 또 술 먹고 취해서 전화라니 또 술 마시고 어딜 갔는지 모르죠. 마음으로 믿고 싶으시겠지만 한번 믿음이 깨지면 복구하기 쉽지 않은데 의심에 의심으로 결국에는 결혼 생활까지 피폐해지겠죠. 현금 서비스 받은 것과 여러 가지 정황상 확실히 2차를 나간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2차를 나가서 뒹굴었건 안 뒹굴었건 남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겁니다. 남자가 순진한 건지 참 멍청하게 걸리네. 술 취해서 그런가? 이혼하세요. 저런 사람 뭘 믿고 사나요? 썰닭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몸이 점점 고장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욕창 생기려고 하네요. 이 일하고 금 늙었어요. 근육도 다 빠지고 탈모도 심해지고. 그래도 잘생겨서 괜찮아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쉬지 말고 일해. 쉴 시간이 어딨어.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니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사이다 사는 몸이 5탄이 나왔어? 아니 세상에 언제 나왔대? 나만 몰랐나? 그러게 언제 나왔대? 지금 안 볼 수가 없겠네. 할 것도 없는데 5431탄 봐봐야지.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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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싱